실내 건축 용어의 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이제 건축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오리엔테이션 부분이었고, 또 우리나라 사례를 예를 들어서 건축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은 실제 이제 우리가 건축을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정의는요, 데지그나레라는 그 용어로 이탈리아에서 나온 용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계획을 기호로 명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0년대서부터 1930년대 사용됐고요. 사물의 표면을 장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간적, 기술적, 예술적, 심리적, 생리적 요소를 통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설계하는 기술이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볼게요. 1920년부터 1930년대라고 하는 것은 1923년에 뉴욕 시장을 시작으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그 1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 시민혁명 이후로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이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자기들만의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서 공장 등의 산업단지에 취업을 했고요. 공장들은 모듈화된 생산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또 더 여러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듈화와 일체화를 시키기 시작했고요. 이 시대의 계획을 기호로 명시한다는 이 의미는 디자인이 생성됐던 이 의미는 제품 자체를 모듈화된 제품으로 설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디자인은요, 순수 미술과 디자인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순수 미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작업이지만 디자인은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구조적인 부분과 안정성 그리고 기능을 동시에 가져가는 것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디자인은요, 예술성과 창의성이 목적이 되지만 실용성과 경제성이 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실내건축 기능사에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죠. 실내건축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은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예술성, 창의성, 실효성 그리고 경제성 말고 다른 용어를 하나 갖다가 넣어놓고 틀린 문제를 찾으시오라는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인테리어 디자인의 사요소는 기본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또한 실제 사례로요. 모 시공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각 진짜 4년제 이상의 대학의 학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한테 면접을 하면서 그 해당 건축사 상무가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건축의 기본 3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의 대답을 못했다라고 해요. 건축 기본 3요소는 구조, 기능, 미예요. 근데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외우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써먹을 거라고 또는 면접에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않고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구조기능 미를 면접 때 물어보면서 그 건설사의 상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기능 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건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시 면접 봤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아주 내용 중에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은요, 이 인테리어 디자인과는 조금 달라요. 친미성, 아름다움과 목적성, 이 목적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독창성이 있느냐, 경제성, 질서성이 있느냐를 필요로 하는 것이 디자인이고요. 친미성, 독창성이 줄을 이룬다는 부분에서 인테리어 디자인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쨌든 구조적인 부분을 따라가야 돼요. 건축물이고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 친미성과 독창성이 약간은 퇴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디자인과는 약간의 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왜 디자인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을 보다 아름답고 능률적이면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쾌적한 환경으로 창조하는 디자인 행위입니다. 아까 앞서 보셨던 이 내용과 예술성,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이 이렇게 말을 풀었을 때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 의미는 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인의 차별성은요, 건축, 건설, 토목 및 전기 설비 분야와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술, 회화, 순수미술 분야와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래픽, 산업 디자인, 애니메이션 분야와도 조금 그 갭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갭을 둔다고 해서 너네와는 정말 별도의 산업 분야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서로 각각 호환되는 분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교환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미술, 회화, 순수 미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를 사례를 들었을 때 정확한 비례, 황금 비율이라는 정확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색감이나 그리고 그라데이션의 농도가 우리 실제 실내 건축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은요, 채도가 높은 색깔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색감을 가장 많이 드러내는, 자, 요 애니메이션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애니메이션에서 전체적으로 노란색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의 색깔이 있어요. 주인공의 눈동자의 색깔과 주인공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펜던트의 색깔, 또는 이 펜던트를 바라보고 있는 요 녹색의 배치가 노란색과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는 색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이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3D 맥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실내 건축에서는 3D 맥스를 사용하는 업체도 꽤 많습니다. 프로그램조차도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산업 디자인 분야는 이 디자인 분야에서 힌트를 얻어서 건축물에 유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사각 건물에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나 음악을 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렇게 헤드셋 모양으로 요렇게 조형물을 구성해서 건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산업 디자인 분야와 서로 상호 호환이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건설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부분이나 토목 분야에서 이 집안의 강도 또는 전기 설비 부분에서 공조 이런 부분들은 서로 교환하고 상호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색감과 이 배치 그리고 비율은요 많이 보시고 많이 느끼고 또 많이 익히셔야지만 됩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주요한 네 가지는요. 실용성, 창의성, 예술성, 경제성이고요. 여기에 따라져 있는 내용, 자,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는 거죠. 다음 인테리어 디자인의 주요 네 가지 중 틀린 것은 하고 실용성, 창의성, 예술성, 경제성을 놓는데 이 중에서 글자를 조금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의성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뀌어져서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의 대상별로 구분을 했을 때, 자, 왼쪽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영리적인 부분, 그래서 영리 공간이냐, 비영리 공간이냐. 주거 공간은 당연히 영리 공간이 아닐 것이고, 비영리 공간일 것이고, 상업 공간은 당연히 영리 공간일 것이고요. 주거 공간은 사람이 사는 공간이냐 아니면 사람이 살지는 않는데 오피스나 사무용도 상업 공간처럼 일할 때 업무 시설을 위해서만 와 있는 공간이냐 또는 공간 대상을 따졌을 때는 주거 공간이냐 상업 공간이냐 전시 공간이냐 특수 공간이냐 이런 식의 구분이 대상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실제로 영리 공간, 주거 공간, 공간 대상 이것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데
공간 대상 분류 중에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주거 공간이나 상업 공간은 잘 안 나오는데 전시 공간이나 특수 공간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전시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파노라마 전시를 하느냐, 아일랜드 전시를 하느냐 이런 전시 공간의 구분에 따라서 달리 표현이 되는 기술 문제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특수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특수 공간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보통 병원, 엑스레이실 이런 것들은 특수 공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의 영리 공간 구분에 따라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재에 이 공간에 대한 공간 대상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그 페이지 수는 제가 그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의 영역은요, 제일 처음 내부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 공간 또는 외부 통로 공간이 있습니다. 외부 통로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건물 외장에 요렇게 장식되는 부분을 파사드라고 얘기합니다.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실내 공간의 영역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 유형 분석을 해보면 인테리어 디자인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것은 해놓고 파사드 이름을 다른 영어 이름으로 바꿔서 기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인테리어 디자인 영역은 내부, 외부, 통로 공간 및 파사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테리어 디자이너는요,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본질로서 공간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테리어 공간에서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너무 단조롭지 않고 너무 지루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고요. 인테리어 데코레이터는 이미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인테리어 데코레이터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실내를 장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구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로 각각의 분야별 디자이너들이 별도로 있지만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배움으로 인해서 저 여러 가지 디자이너들을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항상 이렇게 어쨌든 건축주의 고객의 니즈를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캡처를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고객의 니즈를 맞추는 게 맞아요. 고객의 니즈를 맞추지만 단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서 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으로서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강하게 나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고객의 니즈가 고객이 원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말씀처럼 삼풍백화점 붕괴처럼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소지를 분명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의 니즈만을 만족시켰을 때는 건물이 붕괴되는 대형 사고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너무 많은 너무 많은 인테리어를 요구를 해서 디자인이 혼합되는, 예를 들어서 첫 시간에 배우셨던 인테리어 역사에서 뭐 모더니즘한 그런 이 디자인에서 갑자기 앤틱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디자인이 너무 다른 디자인을 얘기해서 본인의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사람이 건축주 클라이언트가 생활을 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시공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디자이너로서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테리어 디자인의 업무 스킬은요, 기술과 도구에 익숙하셔야 되고요. 공간 활용으로 디자인 공간을 창조하고 데코레이션을 감독하시고요. 예술적인 계획을 하시고 창의적인 구성을 하십니다. 경제적인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주도 면밀하고 세심하고 대담한 작업을 이루어내시는 부분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업무 스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보시면요. 건축물 실내 공간과 가구와의 치수를 점검해서 정확한 가구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생활 방식 및 요구의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게 치킨집을 하려고 하시는데 카페처럼 분위기를 해서
치킨을 튀길 공간을 구성을 안 하고 디자인을 했다면 디자인은 아름다울지 모르겠지만 구조적, 기능적으로는 이미 그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는요, 사용자의 생활 방식과 니즈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치적 분석, 트렌드 분석, 디자인 분석,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한 이미지월까지 포함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스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불필요한 공간의 최소화 및 데드 스페이스의 활용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드 스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에어컨을 벽면 모서리에 설치했을 때 빈 공간, 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데드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정확하게 점검을, 사전 점검을 하시고 도면을 분석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업무 스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자재 선정 및 치수 기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건축은 이렇게 합판 한 장을 봤을 때 또는 뭐 석고보드 한 장을 봤을 때 요거를 우리가 36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36 사이즈라는 것은 이 910에 1820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합판이에요. 이 합판을 가지고 잘라서 이제 책상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건축에서는 3, 6, 9, 12라는 3의 배율을 많이 써요. 요 가운데 하나 끼는 게 4.5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이 합판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합판을 절반을 자르면 4.5, 450의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합판을 300씩 3등분을 하게 되면 300, 300, 300 해서 900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900 사이즈 또는 300 사이즈, 3의 배수 사이즈가 되고요. 이쪽 세로는 역시 1820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누면 900, 또 반으로 나누면 300, 300, 300, 300 이렇게 해서 이 1200의 공간이 나오고 5개까지 나눠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 선정을 우리가 책상의 사이즈,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그 1200 책상이 있고 1500 책상이 있고요. 1800 책상이 있어요. 이 이유가 바로 이 합판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합판 크기 때문에 자재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재 선정을 할 때 1200에 600, 뭐 1200에 300, 1200에 450 이런 책상을 한 게 아니라 1300에 550 이런 책상을 설계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 합판에서 버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확한 자재 선정 및 치수 기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모듈화가 산업화 1차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의 소모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업무 스킬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요. 그런 생산성 증대를 위한 동선을 계획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 공간에서 식탁을 놓는 위치가 거실의 먼 그 현관 부분에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 화면에서, 전체 주거 공간에서 부엌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현관은 여기 있어요. 식탁이 여기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부엌에서 주부가 어떤 음식물을 조리하고 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리에 굉장히 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주부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업의 능률성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동선 계획은 꼭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부엌 바로 옆에 식탁을 두는 배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보니까 기능성과 예술성을 일치시키는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의 구성 요소로 점선, 면, 형태, 질감, 문양 등의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디자인 구성 요소는 바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제 그 디자인 구성 요소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환경 설비와 디자인 문제점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환경 설비라는 것은 내부가 꽉 막힌 지하실 공간인데 환기가 전혀 안 되면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공기를 환풍을 시켜서 정확한 공기가 지하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하셔야 될 업무 스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 예산과 디자인의 내용이 일치가 되는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여부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